자, 오늘 교수님 오늘 모시면서 정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김건희의 그 무속 의존, 네. 그런 김건희를 또 윤석열이 의존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란 말이죠. 실제로 많은 수의 보수 개신교 목사들은 무속을 굉장히 소름 돋아할 정도로 싫어하는데 알고 봤더니 윤석열, 김건희는 무속에 거의 중독이 돼 있다.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주장하지 그들은 믿질 않습니다. 그 보통은 이제 김건희만 중독돼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손바닥 왕자 보이죠? 예. 저 왕자는 알려지기는 뭐 천공이 했다, 누가 했다 이렇게 했지만 건진이 써줬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저희가 캠프에서 일을 할 당시에는 건진으로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건진이 써줬군요. 그렇게들 캠프 관계자들끼리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뭐 저 할머니,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 그건 거짓말이고. 뭐 비누로 찌웠는데 잘 안 찌워졌다 이제 이렇게 하다 옹색한 변명도 했죠. 혹시 그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 토론 때 보니까 뭐 흰 흰털 하는 거. 예. 그것도 근데 그것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사람이 무속이 무속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네. 우선 이제 가장 충격적인 거 곧 언론 보도가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점집에 가서 뭐 기륭 화복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자문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 큰 잘못이고 뭐 과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는 그냥 용인을 하겠는데 한 후배가 아주 화가 나서 저한테 이제 제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 언론사에서 이제 취재를 지금 끝마쳤는데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채용이 돼서 그것도 아주 고위직에 공무원으로? 그럼요. 공무원으로? 네. 외곽에서 그냥 자기 돈 들여가지고 뭐 구슬을 한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수석, 비서관 이렇게 높은 자리도 있지만 그 밑에 이제 선임행정관, 행정관도 굉장히 높은 자리죠, 사실은. 선임행정관입니까? 아니요, 4급 행정관으로 이들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그 역술인이. 그래서 이제 담당하는 업무는 보면은 이제 기독교 뭐 불교에서 정통의 종교들도 있고 또 소수 종교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이제 많은 뭐 통일교라든지 또 다른 신흥 종교들 뭐 그런 이제 관리 업무가 이제 대외적인 주 업무고. 정확히는 시민사회 비서관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쪽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은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실에 일하는 직원들의 사주, 궁합은 누구와의 궁합이겠어요? 또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주 궁합 이런 것들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분을 채용한 겁니까? 그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사실은 이걸 제보하는 멤버들은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 캠프 때부터 아주 밤낮을 몸을 바쳐서 일을 하고 해서 행정관 이상도 있지만 그 밑에 행정요원이라고 이제 또 하위 직급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볼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4급 행정관에 채용하느냐 글쎄 말입니다. 하고 이제 엄청 분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대통령실 오기 전에 명함을 이제 제가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 함부로 만나서 되겠습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드리면 김건희 씨가 그 부분에 굉장히 꽂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사람 함부로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명함에 자기 명함에 사람 함부로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 야, 알겠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월급을 줬을 것이고 그 월급은 또 국민들 혈세로 나온 것일 것이고. 대략 시점은 뭐 완벽히 정확하지는 않은데 2024년 작년 8월경부터 상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도 아마 최근에 취재를 기자분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아니 그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역술인을 역술 목적으로 들여서 그 결국엔 또 김건희의 길흉 화복을 또
알아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옛날 신돈이라든지 뭐 러시아의 그렇죠. 이제 라스푸틴이라든지 뭐 해서 다 맞아요. 그들이 왕실 한복판에 있던 거 아니에요, 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 예. 대통령실 내에 예. 그렇게 들였다. 음. 이 부분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떠서 네. 전국의 5대 명산에서 이제 네. 같은 날, 예. 같은 시에 예. 일종의 이제 윤과 김에 대한 예. 어떤 발복 기원 이런 걸 했겠죠. 그 굿을 했습니까? 굿판을 벌였다라는 제보를 받고 예. 취재를 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아마 2주 이내에 네. 아마 보도를 하실 예정인데 예.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전국의 5대 명산에 한꺼번에 하려면 예. 한 군데에서 보통 3-4천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 진술이 있고 예. 그러면 그걸 1년여를 계속했다고 하면 네. 비용이 뭐 17, 8억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1억 5천, 2억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김건희 개인 돈이 아니라 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건 모르지만 네. 과연 그걸 누가 스폰을 하느냐 이거죠. 스폰했을 수도 있겠네요. 누가 스폰을 하든지 또 어쨌든 발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딱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죠. 네. 예. 그런 의심까지도 예. 스스로들 불러 일으키는 거죠. 구슬했다. 아니 네. 근데 또 제가 전에 들은 첩보에 따르면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이 대통령 이 뭐 관저든 집무실은 아니겠죠. 뭐 어디서든 끊임없이 구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언론에는 거의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뭐냐면 취임 한남동 공관으로 이전을 2022년 11월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직전에 이제 공사를 다 하고 예. 새벽에 그 예. 맞은편 건물들 요즘 이제 한남동 건물들을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예, 예. 거기에 보시면 이제 회사가 몇 개 큰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일신이라고 써진 그 빌딩 그 네. 왼쪽 편에 예. 그러니까 그 공관촌 네. 1, 2, 3중막에서 첫 번째 대문 바로 앞쪽에 있는 빌딩에서 예. 제가 아주 친한 형이 거기에 이제 오너인데 네. 거기서 직원들이 이제 새벽까지 일하다가 네. 거기서 무속행위하는 걸 보고 예. 깜짝 놀라서 2022년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네. 근데 묻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도저히 뭐 무속이나 술 아니고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까십이 아니라 이게 본질이 돼버렸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규명되기 어렵지만은 그때 본 직원들이 많이 있고 참고로 그걸 알려준 그 형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정치 성향으로 큰 코스닥 봤을 오너시기도 하고. 네. 예. 근데 5대 명산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 보니까 이게 김건희가 5를 무척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건희가 그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강의료로 100만 원이 아니라 105만 원을 예. 줬고 그 예전에 사무실 끝자리 번호가 5, 네, 윤석열 차 번호, 그러니까 검찰총장일 때 끝자리가 5, 장모 전화번호 끝자리도 5, 네, 김건희 전화번호 끝자리도 5. 네. 근데 5뿐만 아니라 3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3은 잘 모르고요. 네. 5는 네. 그 대통령 후보 당시의 집무실도 5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의 주 집무실 5층이죠. 네. 5층, 2층 이렇게 쓰는 걸로 아는데. 5층도 저 김건희가 들어가 있다는 썰이 네, 있었어요. 5층, 2층 이렇게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전화번호 네. 없앴다고 한 번호가 010에 5땡땡땡에 5땡땡땡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없앤다고 한 거. 없앴는지 이거 끝나고 한번 전화 걸어볼까요? 제가요? 무서워서 전화 받을까 봐. 그리고 대선 후보 당시에 네. 차량 번호 렌트했던 호자 들어가는 그 차량 번호도 네. 5로 끝납니다. 아이고야. 더 심지어는 예. SNS로 왜 홍보 문자 오잖아요. 예. 거기에서 주력으로 뭐 여러 번호들이 있지만 가장 주력으로 대통령 후보실에서 직접 보내는 그 SNS 문자도 5로 끝나요. 항상 5가 들어갑니다. 어딘가에는 다 5가 들어갑니다. 김건희가 5로 해. 5. 5가 길이야. 그래서 아주 제가 해석할 때는
굉장히 그 집착이 강하다. 수행하시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 전화번호에도 오가 들어갑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혼이 뭐 오방 이렇게 얘기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하여튼 집착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곳곳에 거의 모든 흔적에 오가 들어갑니다. 네. 그 왜 그 내라는 12월 5일에 안 했나 몰라요. 아니 혹시 네. 12 더하기 3 그래서 5인가? 12의 2와 네. 3을 더해서 5. 아 그래요. 그리고 무속 관련해서는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릴 게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무속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전략회의 굉장히 중요한 어디를 방문하고 어떤 공약을 하고 조직을 어떻게 하고 뭐 공보단에서는 무엇을 이제 홍보에서는 뭐를 하고 맨날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이제 분위기가 예. 천공, 건진, 뭐 김건희 뭐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불문율처럼 누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수기로 써놨던 문서들을 쭉 찾아보니까 예. 무속 관련해서 소위 이제 대책 회의를 한 게 2022년도 예.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2022년에만 4번이나 무속 관련된 대책 회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예. 예를 들어서 1월 23일 날 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종합조정회의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 전략회의인데 예. 거기서 이제 MBC에서 스트레이트라는 프로에서 이제 김건희에 대한 녹취록 7시간 녹취록에 대한 게 여기 1월 16일 날 그렇죠. 1월 16일 회의에 대해서 MBC 건이라고 적시가 돼 있고 그게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녹취록에 대한 것들을 쭉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 이런 회의도 있고요. 네. 1월 23일 날 홍유 굿판 언론 대응 잘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의 회의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홍준표 유승민이 시비를 건 것과 관련해서 굿판 관련한 시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세다 보니까 무속 관련한 것만 해도 4번이나 회의가 있고 오호. 1월 16일 회의에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수기로 쓴 거인데다가 하나 재밌는 건 이들이 처음에 뭐 신용화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고 글쎄. 이제 메신저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했죠. 별 중요하지 않은 인물인데 지금 뭐 아는 척한다 이런 식으로 막 마타도어를 퍼뜨렸어요. 그럼 이런 회의를 제가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제가 수기 문서를 뭐 허위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보시면 그 당시 쓰던 전부 이면지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정책 이런 거 출력했던 이면지라서 그 1월 16일자 2022년 1월 16일자에 보시면 천공스님 사주 이렇게 이제 메모가 있고 민주당 양정철 등등이 있습니다. 양정철 씨 양정철은 왜 나와요 그게 이제 부정선거랑 연결돼서 계속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선거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양정철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제가 이제 12월 3일 날 두 통의 전화를 받아요. 당신 체포될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저도 이제 신용환 교수님도 두 곳에서 화들짝 놀래서 가장 미운 놈들은 뭐 다 보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랑 한 10분 진짜 뭐 멍하니 상의하다가 이런 때 뭐 만약에 성공해서 군정 체제처럼 바뀌면 무조건 잡힐 텐데 사람 많은 데로 가자 일단 국회로 가고 그날은 정신없어 잘 몰랐어요. 다음 날 보다 보니까 중앙선관위 서버 난입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좀 익숙한데 하고 이제 제가 검색어로 찾아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죠. 제목도 거창하죠.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라는 이제 문건. 언제 문건입니까? 2021년 12월 29일 문건이에요. 2021년 12월 29일 대선 후보 때. 만 3년이나 지났죠 벌써. 이야 이미 그때부터. 거기에서 이 첫째 장에 보시면 이 중단에 보시면 4.15 부정선거를 이미 주장을 해요. 그 2020년 4.15 부정선거. 21대 총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소름이 돋아서 이거를 바로 뉴스타파에 제보를 하게 됐던 게 양정철 개입설이라고 있습니다. 3쪽에 개입설. 보시면 양정철 개입설 민주연구원장이 중국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일종의 이제 이런 얘기겠죠. 해커를 중국 해커를 고용해서 뭐 선관위 서버를 해킹을 했다. 이제 이걸 주장하면서 명백하게 중국 개입설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2021년 12월 문건에. 그러니까 거기서 소름이 돋는데 더 소름 돋는 거는 이 문건에 요 중하단에 보시면 미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해킹이라고 돼 있고요. 그 하단에 검증 과정은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하다라는, 즉 중앙선관위를 요번에 난입해서 군인들이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던 그 과정들 있잖아요. 이게 적나라하게 이미 2021년 12월 달 문건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 뭐 선관위에서는 이건 명백한 허위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은 당시 그들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요.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이 문건에 보시면 여기 지금 3쪽에도 각주가 있죠. 각주가 있다는 뜻은 상당히 전문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냥 급하게 선거 이런 거 펼쳐질 때 급하게 리포트를 쓰는데 뭐 각주까지 달면서 리포트를 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보통상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접한 문서가 아니다는 뜻이죠, 이게. 이 사실 양정철 씨가 그때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에도 거의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이 사실상 전부 공천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럴 정도로 당시 여권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은 양정철 씨는 또 윤석열을 검찰총장 이전에 뭐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또 했었고요. 뭐 일설에 의하면은 뭐 윤석열로부터 충성 다짐도 받았다. 뭐 그런 얘기 또 가장 최근에는 무슨 뭐 박영선 총리 무슨 뭐 양정철 비서실장 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김건희 라인에서 나온 얘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양정철을 두고 그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 좀 견해차가 있는 건지 싶기도 한데 어쨌든 21대 총선에서 2020년 총선에서 양정철 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사실이고 21대 총선에서 압승했잖아요. 민주당이 175석인가를 확보했고, 그래서 요거는 양정철의 농간이다라고 윤석열 캠프에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정철 개입설이 있고 중국 개입설이라고 명백하게 찍혀 있고, 이거는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굉장한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됐겠죠. 실제로 실패하고도 대국민 담화를 할 때 뭐 중국산 태양광이 뭐 우리나라를 뒤덮는다는 둥, 뭐 중국 해커 뭐 비슷한 얘기를 했죠, 윤석열 씨가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또 제 수기 문서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수기 문서 찾은 걸 정리한 거죠. 했더니 부정선거에 대한 것만 9번 정도 회의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신념이었구만. 그렇죠.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마치 이제 집단적으로 저 알레르기 반응 보이듯이 뭔가에 하여튼 부정선거라는 거를 거의 확신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들은 부정선거권은 이건 명백한 진실이다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왜 제가 이렇게 이들이 집단적으로 뭐 노이로제랄지 망상이랄지 그들이 집단적으로 심취해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참여하는 회의는 전략회의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뭐 일정 조직, 뭐 SNS, 뭐 홍보, 정책 이런 실무 총책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액션을 하는 회의단이잖아요. 그럼 부정선거는 통상 민주당도 당연히 부정선거 감시단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부정선거 감시단에서 투표 단계에서의 교육 훈련, 개표 단계에서 어떤 교육, 뭐 이런 거를 주로 하고, 뭐 프랭카드 무슨 뭐 또 뭐 명함 이런 걸 몰래 돌렸다든지 뭐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 기능 이런 거잖아요. 그 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략단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를 회의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또 이 문서와 싱크로되는 거를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서 4쪽에 보시면 대책이라고 있어요. 대책. 대책에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선관위의 내부 감시 감독 강화가 맨 첫 꼭지입니다. 즉 중앙선관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불신이 계속해서 내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들이 계엄령 선포하자마자 국회뿐만 아니라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장악했던 것이군요. 그러고 실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대선을 5일 앞둔 3월 4일, 네. 2022년 3월 4일 경주 유세, 예. 그리고 3월 6일 의정부 유세에서 예. 직접 이런 얘기를 해요. 중앙선관위가 썩어 빠졌다. 네. 대한민국 어떤 이런 중요한 기관이 썩어 빠지면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류의 네. 대중 유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인식 속에는 이런 문건뿐만 아니라 확고하게 부정선거라는 게 박혔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예. 여기 두 번째 꼭지에 보시면 예. 아주 통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다시 돌아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공명선거 감시단을 대선 캠프 내 조직으로 둔다 이 대목이 있거든요. 예. 두 번째 단에. 그런데 제가 이게 2022년 2월 10일자 전략회의 자료인데 2022년 2월 10일 예, 선거 대선 한 달 전. 한 달 전. 한 달 전. 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네.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라는 걸 예. 가로치고 후보님 직속으로 만든다라고 돼 있고 그 뒤에 일종의 현판식 같은 거 발대식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래서 2월 14일 날 후보님이 직접 참석해서 격려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네. 뭐냐면 뭐 우연히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예. 대선 후보 무척 바쁩니다. 예. 대부분 뭐 새벽부터 밤까지 바빠요. 예. 이거 그냥 당내 선거 감시 기구잖아요. 여기에 후보가 직접 참석해서 격려 안 해도 다 굴러가는 조직들입니다. 이 정도로 비중을 두고 부정선거에 대한 건 항상 꽉 차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제 21대 총선 때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진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부정선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진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도 질 수가 있다. 네. 그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헛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겼단 말이죠. 근데 네네. 이긴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큰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0.73%포인트로 겨우 이긴 거는 이것이야말로 선관위의 부정의 하나의 증거다. 바로 그거를 이제 제가 왜 그러면 그런 확신범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를 네. 증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예. 2022년 2월 28일부터 네네. 3월 8일까지 예. 명태균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1차부터 9차까지 거의 그렇지, 매일 그렇지. 합니다. 예. 거의 매일 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샘플이 적을 때는 2,000개인데 상당수의 샘플이 5,000, 6,000개예요. 예. 6,000명이에요. 예. 제가 공개한 9차 3월 8일 6시 31분에 그들이 클로징한 예. 9차 조사도 네. 샘플이 5,016 샘플입니다. 네. 물론 조작됐는지 몰라요. 왜? 네. 500명 해놓고 뭐 2,000명으로 부풀렸다 이런 거 아니 뭐 하지도 발표됐잖아요. 않은 여론조사인데 뭐 몇 네. %차로 이기게 해 주있어. 뭐 네, 이런 네, 그런 거 명태균이 있죠. 그렇게 지시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강희경 씨한테. 조작 여부는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고 네. 어쨌든 그 결과만 놓고 보면요. 네. 대부분이요. 예. 최하 어. 6%부터 11%까지 지속적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재명을 네. 최소 6, 많게는 11%포인트 격차로 이기는 명태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군다나 예. 마지막 날 대선 임박해서. 제가 3월 9일자를 공개한 거잖아요. 예. 3월 9일이 대선 당일인데 예. 3월 8일 날 저녁에 마감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예. 5페이지에 예. 당선 확실이라고 해서 금색 노란색 글씨로 돼 있고 봉황무늬를 딱 찍어서 그거 윤한테 보고 안 했겠습니까? 아니 명태균이 그 봉황무늬로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한테 보고를 안 하는데 봉황무늬를 왜 찍어 놓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예. 그날 샘플이 5,016명인데 예. 5,016명이 답을 할 정도면요. 예. 여론조사 몇 명 돌려야 되겠습니까? 어휴. 5% 응답이면 10만 개 돌려야 되죠. 그렇죠. 보니까 지금 명태균 씨 회사가 돈도 없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여튼 그 5쪽에 9.1%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야, 그 그게- 봉황무늬까지 넣었으면 당연히 윤석열 보라고 그 준 거겠죠. 만드는 거겠죠. 아니 그 윤석열은 근데 자기는 그런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명태균으로부터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받아본 적 없는데 봉황무늬를 자기 혼자 보는데 봉황무늬를 왜 집어넣어요? 그렇지. 명태균이. 명태균 자기 혼자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내가 최하 9.1%를 이겨야 되는데 0.73이 이거 조작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22대 총선에서 그 민주당이 압승한 것도 못 믿는 거지. 이것도 부정선거다. 아니 근데 지가 대통령인 시대에 여기 선관위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문서에 보시면 이쪽 하단에 보시면 투표를 사전 단계, 선거 단계, 사후 단계로 나눠요. 사후 단계가 뭐겠어요? 서버를 해킹해서 결과 자체를 뒤바꾼다 이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해킹이 들어가 와가지고 중국에서 해킹 들어와가지고 결과를 조작했다. 무엇을 얘기해도 기승전 부정선거입니다.